제가 이제 저 그림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뭐 단순하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개인이 있고 여러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약간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제 생각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쟁점은 저렇게 다양한 갈래길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유나 평등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당히 분명하고 그것이 정책이나 법률 같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비교적 덜 논쟁적인 주제와 달리 프라이버시는 사실은 상당히 넓은 선택지와 각각의 선택지가 나름대로 그럴듯한 지지 근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 입장에서 보면 그 선택지가 나쁜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논쟁적이어서 그 논쟁점들을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걸 하나 선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주제이지,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도화시키거나 우리 사회에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이 그렇게 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오픈넷의 공식적 입장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 오픈넷의 보도자료, 그러니까 논평문 낸 거, 입장 표명문을 낸 거를 인용을 하나 할 텐데요. 거기서 보시면 사실은 적어도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런 그 그림이 시사하는 바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를 조금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넷에 관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법률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관련된 쟁점들 보시면 되게 사회과학자들이 논의를 많이 주도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 그게 그것이 적절한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하신 분 중에 한 분인 어떤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박시성을 가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안 오시고 지금 멀리 가셨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는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강사 요청을 하면서 이걸 꼭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타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연을 하면서는. 그래서 오픈넷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여태까지 어떤 활동도 해왔고 대체적으로 입장이 뭔지를 소개하는 부분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계속 봐와둔 건데 공부를 해가지고 몇 개를 이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넷의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실제로 아주 명확하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원칙적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오픈넷은 말 그대로 열려있는 네트워크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 이 여러 낸 다양한 그 쟁점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익명성을 적어도 겉보기에는 익명성을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 익명성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어느 정도로 쉬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무슨 해킹 기술이 있고 뭐 로봇들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 있어도 완전히 익명화되어 있는데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것과 관련된 그 책을 읽고서 깜짝 놀랐는데,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돌아다니셨는지는 쿠키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쿠키를 여러분들 허용을 안 하면 많은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쿠키에 의외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키만 잘 모아도 실제로 모든 정보가 익명화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으니까 한양대학교 포탈 시스템에는 정기적으로 로그인을 한다고요. 거기 들어가야지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로그 기록들을 쫙 보면 정기적으로 한양대학교가 계속 뜰 거라고요. 그럼 뭐 뻔히 알 수 있죠. 이 사람 한양대랑 관계되거나. 그 다음에 그 쿠키 중에서 그 쿠키에 약간만 장난을 치면 로그인 기록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어요. 패스워드까지는 힘들더라도 패스워드를 그렇게 장난을 치면 한 단계 더 집어넣으면 패스워드 유저네임을 알아낼 수 있어요. 유저네임을 돌려서 로봇을 시켜가지고 코릴레이션 분석을 시키면 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와 관련된 정보가 아무리 익명화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만 보면 익명화 처리가 돼 있지만 그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금방 저를 떡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저한테만 관련되겠어요? 누구나한테나 다 관련된 거고 결국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는 이미 존재하고요. 그거를 사용해서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범법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고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도 결국은 이제 오픈넷이 지적하는 게 실제로 이제 개인 정보, 개인에 관련된 정보 저 문제에서 시작인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인에 관련된 정보, 혹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그것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수입되고 활용되고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여러분 영화에서 등장 보시는 일이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못하게 여러 가지 막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지적하고 그런 위험성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제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장치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위반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어떤 소송 같은 것도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정보를 이동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막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알 권리를 찾고 문제제기를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기통신사업법, 데이터 사업법 다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특히 이제 N번방 방지법 같이 그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언론 그 의사표현 행위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기서 적절한 범위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걸 이렇게 포함하는 표현인데 물론 이제 그 정당한 이유 없이가 정확히 어떤 것이냐가 논쟁적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문장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픈넷의 입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요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그 감시, 그 다음에 관찰당하는 삶,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내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그걸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서 입장이고 그것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뒷부분에서 할 얘기와 관련해서 주 마지막 문장에서 재미있는 점이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 개인의 삶이 있는데 그 개인의 삶을 관찰당한다. 즉 뭐냐면 내 개인적 삶을 내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가 들여다본다, 알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항상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되게 복잡한 용점하고 그래서 특별한 하나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도니까 역사를 가서 처음부터까지 다 다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실제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사람들 것들을 몇 가지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철학사는 아니고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과 제가 오늘 드릴 말씀과 관련된 부분만 거기에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사전적 정의부터 볼게요. 사전적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사전을 편찬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프랑스 방식하고 영국 방식이 있는데, 프랑스 방식은 원래 이 나라 특색하고 굉장히 관련돼요. 프랑스는 옛날부터, 아주 옛날에는 아니고 한 17세기 정도부터 절대국가의 중심으로 국가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규범성들을 딱 내려주는, 특히 중앙집권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 편찬 원칙도 바람직한 프랑스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규정해서 엘리트들이, 프랑스어를 잘 쓰는 엘리트들이,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올바른 용례야, 이거 왜 다르게 쓰는 건 다 저급하고 우리 아름다운 프랑스어를 망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단어의 정의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영국은 여러분들 혹시 영화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광인과 교수라고 하는 책도 있고 영화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광인과 교수라는 매드맨 앤 프로페서라는 그 책이 우리는 아마 지금 저 영화도 나오고 있을 텐데 답답하네요. 아깝다. 훨씬 더 많이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여러분 저도 답답하지만 여러분도 답답할 때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이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되게 저는 재밌게 책도 읽고 그랬는데 핵심은 뭐냐면 영국은 그렇게 엘리트주의적으로, 영국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한심해 보이겠지만 영국이 그렇게 엘리트주의적으로 어떤 단어의 개념이 뭐다라고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북이라는 단어가 프라이버시를 예를 들죠. 제가 프라이버시 찾아봤거든요. 프라이버시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에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냐. 그 원칙이 그냥 문헌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설명 없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옆에다 쓰고서 요즘에 우리 신조어들은 설명을 하잖아요. 옆에다 프라이버시는 무슨 뜻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등장을 하는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언중들이 그 단어를 쓰는 그 일반인들이 그 단어를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사례들만 모아요. 그런 사례들이 5번 이상 모였을 때만 사전에 등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다르게 쓰여졌는가.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다양한 책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15세기는 어떻게 쓰였고 16세기는 어떻게 쓰였고 17세기는 어떻게 쓰였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 단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정의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국은 좀 프랑스 원칙을 따랐어요. 한국의 사전들은. 그래서 보시면 다른 점을 알 텐데, 일단 한번 보시죠. 프라이버시, 이게 이제 우리 표준국어대서에서 가져왔어요. 개인의 사생활이나, 여기가 재밌어요. 집안의 사적인, 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만 뜻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프라이버시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제가 판례 같은 것도 봐도, 집안의 사적인 게, 그러니까 패밀리를 프라이버시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들, 자녀들 문제가 되면 프라이버시다라고 정치인들은 얘기하고 국민들은 알 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전적 정의에 패밀리가, 근데 이게 족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이게 있고요. 또는 그것을 남에게, 자, 이게 중요한데,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말의 정의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의 가족까지도 프라이버시의 범위에 속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율적 선택권, 이제 프라이버시 나중에 제 논의에서 나올 텐데, 프라이버시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많지만, 크게 두 종류가, 하나는 인포메이션 컨셉트 프라이버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해관계,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일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의 정의는 그거 뭐 알고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누군가 전문가가, 뭐 법률 전문가나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 만든 좀 과정을 아는데, 되게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간섭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OECD 정의랑 달라요. 영국 그 정의랑. 미국 정도 거의 비슷해요. 이 영국 정의랑. 자, 보시면, 프라이버시 어떻게 정의냐면, A state in which one is not observed or disturbed by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받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내밀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그 삶을 갖다 방해하냐. 야, 너도 그거, 그렇게 저급한 취미를 갖고 그래.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고급한 취미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테이스트. 그러니까 사실 테이스트랑 되게 많이 관련돼요. 그러니까 테이스트를,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그래서 테이스트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아야 돼. 상당한 정도는 인포메이션 컨셉이 강하죠. 그 다음에 more specifically the state of being free. 자유로움인데 뭐로부터 자유로웠냐면 public atten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사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적 논의에서 항상 인용되는 고전이 있는데요. 1890년대 발표된 논문인데 거기서 right to be let alone.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OECD 정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제일 지금 현재 21세기를 기점으로 적어도 영미권 언중들이 프라이버시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논의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게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프라이버시의 1차적 프라이머리 컨셉은 일단은 인포메이셔널 컨셉.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정보를 남이 함부로 알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텐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거나 그런 걸, 이건 내 사적인 생활이니까 관심하지 마. 그래서 우리끼리 조용히 장례식 시킬 테니까 너희들 오지 마. 신문기자 사전 이런 식의 의미의 프라이버시가 OED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사전 또 좋아하는 사전이 하나 더 있는데 콜린스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 역시 옥스퍼드도 그렇고 다 지금은 아카이빙을 하죠. 전부 다 코퍼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쓰이는 단어들이 어떤 식의 문장으로 쓰이는가를 다 조사해가지고 사전 편찬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표준국어대사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프랑스식에서 이제 영국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콜린스가 좋은 이유는 이 콜린스 그래서 저 OED는 어쨌든 정의를 주잖아요. 정의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If you have privacy, 네가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다. You are in a place or situation which
allows you to do things without other people seeing you. 무시하는 거죠. 아까 옵저브하고 같죠? or disturbing you. 이것 역시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OECD 청이랑.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권 화자들의 프라이버시 청이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행동들을 내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알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 프라이버시라고 정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대개 철학자들이 그 프라이버시 논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물론 학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드는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공과 사의 구별이라고 했는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 삶을 이제 사람이 사는데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별해요. 도메인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 그게 뭐겠어요? 자유로운 남자에만 해당되는데 시민이 폴리스 정치에 참여,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영역이죠. 폴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가족이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적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족이에요. 패밀리 라이프.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가족 영역. 이런 나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에 근데 가족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저것도 많이 지적되는 건데, 고대 그리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 그 중국 고대 철학하고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좀 오바를 하면은 그 둘 사이가 뭐 굉장히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런 논쟁적인 논의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밸류가 하여튼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폴리스에 그러니까 저희 그 공적 토론에서 내가 아테네 시민이면 공적 공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랑 전쟁을 할 것인가, 전쟁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어떤 도시랑 연맹을 맺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공간이 있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아내와 노예, 불행히도 그 당시 아내와 노예는 둘 다 소유물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과 인터랙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할 것인가. 그게 오이코스. 저기서 이코노미क्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코노미도 저기서 나왔고, 오이코스 개념. 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 중요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저 두 가지 영역이 다르다는 것.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학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각 개인은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삶이라면 결국은 바람직하게 여기는 버추,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최대한 이상적인 형태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덕스러운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이면 용기를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로 실현하고 내가 만약에 학자면 에피스테메를 최대한 추구하고 이런 게 이제 덕스러운 삶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각각 추구하는 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추구하는 덕과 사적인 영역에서 추구하는 덕이 다르고 그래서 그 각각은 덕스러운 삶을 살려는 노력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개가 다르다. 그거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저게 예를 들어서 무슨 권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적인 영역이 중요하다 아니면 소중하다 그런 개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많이 있지만 존 로크로 이제 가게 되면 소유권 개념과 이제 프라이버시 개념이 얽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얽히냐면, 자, 여기까지 제가 이걸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걸 얘기 드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텐데,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로크는 이 개념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걸 로키안 프로비저라고 해가지고 사실 정치 철학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재산권의 존재 근거로 삼는 건데, 뭐냐면, 이제 로크는 이제 그 선대 철학자인 홉스에 따라서 자연 상태라는 걸 가정하죠. 이거는 실제로 옛날에 정말로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논리적인 사고 실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이나 제도나 국가나 사회 같은 어떤 인스티튜션이 그런 게 만들어지기 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면 그 자연 상태에서는 특별히 소유권이라는 게 등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원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칭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소유권이 없다. 근데 소유권이 언제 생기느냐? 이제 그게 유명한 로키안 프로비저죠. 자신의 노동력을 섞는다는 표현을 써요. 노동력을 자연의 어떤 특정 부분과 섞으면,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파가지고 뭘 캐낸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흙을 빚어가지고 도적을 만든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공동 소유였던 사물들이 그 소유권이 발생을 하는 거야. 내가 보다가 내 노동을 섞음으로써. 저게 왜 저러냐? 사실 뭐 따지고 한두 것도 없죠. 마치 막스에 의하면 왜 노동 시간이 가치를 갖느냐, 노동이 가치를 갖느냐를 따지고 두면 한두 것도 없는 것처럼, 저는 일종의 파스툴레이션이야. 그냥 저렇다. 직관적으로 그렇듯하고, 게다가 로크가 살던 근대가 등장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좀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식민지 사회 경영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공적 영역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권리를 사적 영역으로 바꾸는 한 가지 방식이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는 거라는 게 로크의 생각인데, 이걸 프라이버시랑 연결을 지으면 재밌는 그 시사점이 나와요.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퍼스널 인포메이션 혹은 인디비주얼 개인정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직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나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서 내 생년월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영화, 이게 내 거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라는 생각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국가적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작업에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이 특히 데이터 서번티,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옛날에 그 바이오파이러스 문제도 겪고 그래서 그런지, 그 서구의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이 아프리카 와가지고 우리들의 정보를 이렇게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해주고, 거기서 얻은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좀 돈을 번다. 이건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인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SNS 정보는 그나마 저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그게 조금 성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는 자기가 글을 올리고, 자기가 뭐 사진도 올리고, 너무 자신의 노동이 여기 투여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거다라는 얘기를. 근데 어차피 뭐 소용없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이용할 때 다 그 포기각서 쓰고도, 혹시 그거 모르시면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사용해도 좋다고 해주시고 좀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그 각각의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있다는 말이 로키안 프로비저에 의하면 그럭저럭 말이 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생년월일, 그걸 여러분들이 왜 그걸 소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거가 뭐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노동을 섞은 건 아니잖아요. 노동을 하셨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하셨지. 여러분 직접 노동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수정 넘어갔지만 지금도 논쟁이 되는 게 개인정보가 뭐냐? 나와 관련된 정보냐? 아니면 나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는 정보냐? 뽑아낼 수 있는 정보냐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나와 관련된 정보로 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개인정보, 나와 관련된 있으면 전부 다. 근데 거기다 소유권 개념을 집어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와 관련된 정보 전체에다가. 왜냐면 누가 봐도 그 정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정보가 되게 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일단 제가 쟁점들을 몇 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밀로 가자. 밀은 대표적인 자유주의자고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철학자인데요. 밀의 관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중에서 어떤 영역이 국가나 아니면 그 공적 권력에 의해서 가번되는 게 지배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래서 밀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적 개념이야. 밀에 있습니다. 하음 프린스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 그게 이제 프라이빗한 영역인데 사적인 영역인데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배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밀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셀프 레귤레이션입니다. 이 얘기가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밀은 또 공리주의자죠. 그래서 밀은 거의 낭만주의를 넘어서 비현실적일 정도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 철학과에서 인류학 시간에 맨날 던지는 식인데요.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달라. 너 이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술 마시지? 그럼 그렇게는 줄 수 없어. 너한테 네 몸을 해치는 건데 그거 말고 네 몸에 도움이 되는 뭐에서 고기를 사 먹거나 수프를 사 먹거나 그럴 때만 줄 수 있다. 미래에 의하면 허용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술주정뱅이조차도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는 술주정뱅이가 판단을 하게 해야지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데 이 돈을 이런 데 쓸 때만 돈을 줄 수 있다.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미리 굉장히 비현실적인 제안들을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주장 예를 들어서 안 믿겨지겠지만 이게 다 자유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유론이 되게 급진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의 언론의 자유들을 표현의 자유들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밀은 얼핏 보면 굉장히 반직관적인데 그 이유가 밀은 만약에 살인이 진짜로 정당화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 돕는 게 적절하고 만약에 살인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얘기를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중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입장을 취할 정도로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밑에 이제 개인의 행동 중에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자 이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에 하나면 그러니까 순전히 나하고만 관련된 거는 아예 사회적 규제의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 점을 보수주의자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가령 자기 집에서 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식을 찌푸릴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뭐 그 통상적으로 패티시즘 같은 거 그러니까 들키면 되게 창피할 일들을 한다. 미래에 의하면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 내가 그걸 들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뭐 설득을 하거나 내가 속한 단체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어떤 해가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하는 일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자유유제에 따르는 거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처음 제 생각에 아마 처음일 텐데 이런 어떤 자유유제가 권리라는 표현을 처음 써요. righ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이건 제가 그냥 강조한 건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행동은 권리에 의해서 right으로 absolute independent하다고 해요. 완벽한 독립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강요할 필요 없이 자기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 밑에가 잘리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종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프라이버시 핵심적인 개념들을 놓치고 있는 건데 앞에 콜린스 딕셔너리,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오는 주장하고도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주장이 아니라 OED나 콜린스 정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정치계 상당히 올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창피한 일은 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예요. 프라이버시 개념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 핵심이고 그 사람이 그걸 그 사람한테 안 알려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을 안 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를 입히거나 그런 상황에 한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 해가지고 창피한 행동은 집에서도 하지 마셔야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냥 처음부터 프라이버시라는 건 없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모든 건 다 공적이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없고 모든 건 원칙적으로 공적화될 수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주장 자체로 틀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디폴트로 거짓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전통에 반하는 거라서 자기가 디펜스를 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공적이어야 됩니다. 프라이빗한 영역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건 이제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미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이거예요. 이 harm principle,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이게 생각보다 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리 그렇게나 낭만적이거나 어떤 비현실적일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저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 순간 나의 프라이빗한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미래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항상 철학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이 새로운 철학을 만드셔서 프라이빗이라는 게 워낙 상위 레벨 가치여서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내 프라이빗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간의 해를 끼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이런 원칙을 누군가 제시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적당한 레벨을 정해야겠죠. 그런 원칙 정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저는. 철학자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가 이제 나중에 권리하고 이해관계를 나눌 텐데 어떤 경우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이런 걸 제한하거나 하는 것들이 정당화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지만 뭐가 힘들까요? 도대체 해를 끼친다는 게 뭔가를 정의하기 어려워요. 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아까 프라이버시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죠. 몰라. 근데 제 친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네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상상만 해도 나는 굉장히 괴롭고 너 그런 일을 해? 나 알고 싶어. 굉장히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나한테는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 이것도 함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은 그것까지 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함을 갖다가 뭐 여기 저기 법률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 여러 있는데 실질적 함이냐, 구현된 함이냐, 가능적인 함이냐, 그 다음에 논리적이기만 함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따지고 들고 그 함이 어느 정도 크느냐,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질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게 대전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이버시를 생각할 때 적어도 미리 끼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시면 이쪽 논의에서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인 미일조차도 사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미일조차도 절대적인 권리나 가치가 아니라 항상 한 프린시플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이전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여태까지 이제 철학자들이라서 좀 딱딱하고 좀 논리적이고 그런데 이제 마가렛 미드, 미드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지만 저 사람이 인류학적 작업은 좀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정말로 리얼 라이프에 가가지고 정말 그 현지인들하고 현지화돼서 막 몇 년씩 살면서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가렛 미드만 해도 좀 옛날식 인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가가지고 상당히 안락한 서구식 삶을 하면서 물론 원주민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요즘 인류학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의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단기간에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롯한 그런 인류학자들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건 사실 엠피리컬 팩트들은 상당히 있는데 놀랍게도 프라이버시를 얼핏 생각하면은 뭔가 문명화된 국가, 문명화된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명의 증거 같은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 단어는 물론 인류학자들은 잘 안 쓰고요. 미개하다는 표현인데 어쨌든 다양한 문화권 내에서 사실은 적어도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존재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서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갈라지는가가 다 달라요. 문화마다. 그러니까 디바이딩 라인은 시프팅이에요. 근데 어느 문화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정치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공적 공간에서 창피한 일은 그냥 사적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사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고.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만 더 간 게 아니라 제가 공개적 영역과 내밀한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내밀성, 시크리시, 비밀성 개념도 웬만하면 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는 없는 거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이코스 개념은 폴리스만큼이나 공개돼 있어요. 누구나 와가지고 덕스러운 삶을 사는 아테네 시민이라면 그 사람이 오이코스를 어떻게 매니지하는지를 다 공개하고 실제로 배울 수도 있고, 야 너는 오이코스를 어떻게 하냐?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수신 제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자체가 일종의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대부분의 문화권을 정말 살펴보면 이 사적인 영역들은 굉장히 내밀한 것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공적 영역과 달리 이렇게 오픈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 개인한테만 한 개인만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상당히 이제 20세기 이후의 서구적 사고방식, 정확히 19세기 이후의 서구적 사고방식이고요. 액세스를, 그러니까 내밀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요.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냐면 세러모니로, 의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적인 행사가 있고 공적인 행사 백그라운드에 어떤 사적인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족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동료 성인식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바로 그 전해에 성인식을 치른 애들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런 내밀한 영역들을 구별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 없는 그런 비밀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 제한된 집단에서 지키려는 그런 특징들이 드러난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90년에 이게 그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올해는 브랜델의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특징이 정확히 저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적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의 내용과 그 결정은 온전히 나의 몫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게 하는 것들, 세크릿을. 그것이 되게 프라이버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여러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그게 1차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동물들조차도 혼자 좀 고독하게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 동물 행동학적 증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 동물들조차도 무리로 지내다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좀 시간을 지내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그 구별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영역들을 혼자서 지내도록 나오잖아요. Right to be alone. 혼자서 그냥 있고 싶어하면 그냥 건드리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나도 그걸 부탁 들어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고 너 뭐하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적 공간을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사실은 20세기 이후에 프라이버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마련되면서 제일 먼저 그 법률화가 된 내용들이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공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들의 사생활을 기자라든가 아니면 반대 정치인들이 캐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업적 이해나 정치적 이해에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걸 막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그 법제화가 처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진행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길게 했냐면 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는 편인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라이버시 논의에서는 저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냐면 프라이버시가 이익이냐 권리냐라고 썼는데 이익은 이제 인터레스트를 번역한 겁니다. 뭐 이해관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해라고 번역. 핵심은 뭐냐면 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나도 뭐 안 모아지고 막 전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섞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핵심은 있죠. 그게 뭐야? 프라이버시가 공적 영역과 구별되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거고 그 두 개가 구별된다는 생각들은 계속 있는 거고 존중되어야 될 가치라는 거. 정확히 어떤 걸 존중해야 되는가는 약간 좀 다르죠. 소유권이냐 그 다음에 내밀한 것이냐 아니면 자유규제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르지만 저기까지는 합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라이버시가 개인하고 사적 영역과 관련해서 존중되어야 될 이익인지 인터레스트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이게 핵심이죠. 보장되어야 될 권리인지. 저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익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갖다가 코스트 베니피트 어널리시스 비용 편입 분석에는 이익들을 갖다 아예 계산하는 공식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그냥 이익이라면 그 이익을 얼만큼 존중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존중해야 되고 특히 다른 이익과 충돌할 때 그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모디파이 하거나 감가상각하거나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권리라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권리라면 권리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권리들이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권리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당위성을 가져요. 무조건 존중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존중해야 돼요. 최대한 존중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권리가 침해되는데 그 권리가
직관적으로 이 권리보다 더 중요한 권리라면 그때 마지못해 어떻게든 이 둘을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마지못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당위성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리고 적어도 권리는 특징이 그걸 보장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관련 당사자들한테 생긴다는 게 권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적어도 철학자들은. 제 생각에는 법학자들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법학 정도로 많이 알지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그 법학자 중에서 포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코스트 베네피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제도들이 가지는 어떤 한계들을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법학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이해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경제적 합리성을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법적 판단에 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한받게 되는 경우들이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보장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학 합리성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이해로서 인터레스트로서 대우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을 밑에 내용들은 잘 안 보실 텐데 국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누구나 동의하는 일인데 그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보장할 것인가 constitutional right이라고 하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보장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이익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세기에 들어서 권리가 일반적으로 19세기 때보다 확장된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일조차도 미일이 왜 혁명적이냐면요. 당시로서는 아무도 권리로서 생각하지 않을 것을 권리라고 해가지고 당시 철학계를 완전 뒤집어 놨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웃을 텐데 미 당시 철학자들한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걸 권리로 주장해가지고 난리가 난 게 교육받을 권리야. 그 미리 처음으로 보통교육,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정 수준의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주장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미리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얘는 동인도 회사 일종의 CEO로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도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고 한참 거의 죽을 때 돼서야 조금씩 보통 교육이 시작돼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실현하는데. 그 미일조차도 인정 안 할 수많은 권리들을 지금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권 같은 게 대표죠. 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권, 조망권, 이런 거. 그건 저희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권리 위반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랬을 때 그게 그 경향성들이 그게 제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포스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의 권리의 확장이 좋은 면만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권리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 권리들 간에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권리들 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시스테마틱한 프린시플드 어프로치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A 권리와 B 권리가 충돌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어려워요. 권리니까. 그냥 그때그때 오퍼튜니스틱하게 이 경우에는 이 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이런 권리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때그때 컨텍스트 철학을 결정하기 쉬운데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철학적 견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요한 이해로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맨 밑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페미니스트 중에서 처음에 직관적으로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권리로서 프라이버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발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내밀한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사적인 영역은 나와 관련된 나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프라이버시 처음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이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프라이버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20세기 초에 헐리우드 사람들이. 자, 그래서 페미니즘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나 아니면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억압적 관계와 피해업자의 관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프라이버시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사례들도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듯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나와 내 와이프 사이의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 나와 내 자식의 문제인데 왜 간섭하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와 내 피고용인의 문제인데 왜 간섭하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통하는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 상당히 프라이버시를 내걸어가지고 아예 그것에 대한 그 조사라든가 접근 자체를 막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보장할 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놀랍게도 이제 상당히 급진 좌파라고 흔히 얘기되는 페미니즘 계열에서도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비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날 텐데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런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팬데믹이 됐죠. 팬데믹이 된 코비드 19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나 몇몇 나라들은 철저하게 이동통제를 함으로써 대응을 했고요. 제가 오늘 아침 읽은 뉴스에는 사실은 유럽보다는 더 성공적으로 저 모델로 성공을 한 나라가 뉴질랜드더라고요. 적절한 시기에 엄청나게 강력한 이동 통제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거의 중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각 집에서 식료품 정하고 약국만 갈 수 있고 그것도 한두 사람 딱 지정해가지고만 나갈 수 있고 그 외 모든 공적인 행사, 사적 행사 같은 다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경우에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버스를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공짜예요. 그 사람 정말 공적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응한 케이스인데 사실 그렇게 다른 방식들로 대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대응을 잘했다고 전 세계에서 칭찬도 받고 좋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비판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 쪽 사람들 중에서 특히 독일 헌법학자들, 프랑스 몇몇 지식인들이 비판을 했었고요. 그 비판의 핵심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죠. 실제로 제가 미리 약간 좀 당겨서 얘기하면 이게 좀 맥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법적 근거는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가 그 전에 물론 코비드-19 수준은 아니지만 메르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널리 퍼지는 감염병을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제 처리하다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제 감염자의 경우에 동선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고 근데 마침 이제 코비드-19이 터진 거죠. 마침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법이 아주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먼저 다른 전염병을 겪었던 게 도움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만 특별히 굉장히 뭐랄까 독일 헌법학자의 표현을 비하면 군사독재 정권을 겪어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수능적이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 사실은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이거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도 지금 이제 코비드-19 겪으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프라이버시 신경 쓰는 법안을 만들 거거든요. 그 만들고 나면 다음번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아마 대응을. 지금 그렇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다시는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정치인들도. 자,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 뭐, 맞아. 뭐, 국민적 프라이버시 침해, 누가 봐도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 사실 저 계엄 상황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사실 그런 기억이 있죠. 계엄 때, 그리고 통행금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그 부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통행금지를 겪었던, 그러니까, 그리고 예에서 광주 사태, 그 광주 민주화운동 있을 때, 광주를 아예 봉쇄해버렸잖아요. 저는 사실 그 생각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대구를 안 봉쇄했냐. 그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 있는데, 한 도시를 봉쇄한다는 거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어요. 광주 때 그랬고, 그래서 두마 사태라고 하는 부산 마산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 도시를 군대가 이렇게 딱 봉쇄하고 거기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은 도시봉쇄라는 건,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 분이 계신 분인데,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봉쇄를 그냥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그냥 집안에 있어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은, 최근에 독일의 미시사 연구를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복잡한 얘기를 제가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미시사 연구가 있는데 독일의 어떤 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 주민이 한 10,000명도 채 안 돼요.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마을에 나치 시절에 거기에 게슈타포, 그러니까 독일 비밀경찰에 해당하는 사람이 딱 2명 상주했어요. 2명. 근데 거기 아카이브를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수용소로 잡혀간 나치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이 신의 한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보면 다 근거가 적혀 있어요. 어떤 카페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불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걔네들이 무슨 신출귀몰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 도충들을 펼쳐놓은 것도 아니고. 독일 미시사 연구에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좀 뭐냐면, 나치가 강제로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자유와 민주를 원했지만, 워낙 무시무시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숨죽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자기 자식들한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거죠. 왜냐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가지고 옆에 이웃도 신고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인사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총통을 무시하는 얘기를 했다. 가가지고 신고하고,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대중의 암묵적 지지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상호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설이 됐거든요. 80년대 이후부터 미시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아카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슷한 일인 거예요. 뭐냐면, 그런 어떤 전통들이, 그게 이제 독일 내에서도 80년대 이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훨씬 더.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공동체적 그런 게 좀 강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혹시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외국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는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뭐 결혼을 했냐. 큰일 날 얘기인데 사실은 유럽권 애들한테는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건 진짜 엄청 친해져도 10년 동안 친한 친구인데 얘가 결혼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크네요. 직업적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화적 맥락이 다른 데서
이 사람들은 우리 걸 보면은 저건 완전히 미개한 나라나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문화적 맥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감수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다른 감수성들을 자기들 역사적 경험에 그냥 투영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다양한 논쟁점들이 있고 그 논쟁점들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 건가 하는 것이 정답이 하나 있고 나머지 건 다 틀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이동 제한보다 개인정보를 훨씬 더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유럽의 직관과 이동 제한을 우리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여기는 우리 직관 중에서 어떤 게 더 맞는 직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조심할 건 제가 전부 다 썼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그 실제론적 의미에서 어떤 답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느 거나 다 좋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런 상황에서 결국 구성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논의들을 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 직관이나 문화적 배경들을 고려해서 이런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식을 추진해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법제화시키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 그게 최종 결과물로 해서 프랑스나 독일이 한 것과 달라도 절차적으로 민주적이었다면 사실은 그 결과는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구성주의적인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우리는 감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번에 오픈넷에서 낸 그 논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엄청난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대응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효율적이었는데 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지 않고 사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대표적인 게 성별이죠. 왜 거기 성별이 왜 나와요, 도대체? 나 31세 나오죠. 그 나이가 왜 나와? 저 사실은 처음에 그거 올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왜 내가 27번 환자가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하니까 맨날 할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주민등록증 그게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맨날 여러분 모든 서류에 보면 거기 다 저 주민등록번호 적고 뭐 적고 주소 적고 다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고민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적는 게 무조건 다 적잖아요. 그 태도는 사실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염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거는 바뀌었더라고요. 그 감염자가 실제로 감염이 됐으면 병원에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간 불확실해가지고 이제 그 접촉자에서 2주간 대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정도도 올리는데 2주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그 정도는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삭제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최근에야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2주 전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훨씬 신경을 써가면서 그건 독일 헌법학자의 비판과 무관하게 실제로 우리 방식을 따를 때에도 사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함부로 공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오픈 논평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만 실제로 그 해외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앞에서 쫙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의 철학들 빌,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어디에 입각해봐도 사실은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판이고 제가 해외 친구들 만날 때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순한 민족이어서 코로나19에 잘 대응을 했다는 거는 니네가 촛불시위를 안 봐서 그런데 너희는 100만 명이 그 도시에 올려가지고 별 유혈 충동 없이 정권 뒤집어 갔냐고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한 그러니까
이게 뭐 국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조차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특히 프라이버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고위 정치인이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 바깥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집에서도 하지 마셔야지. 이런 생각, 아무런 개념 없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답일까는 찾아나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꽤 지나가서 마스크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것만 하면 이제 그래서 추가 논의를 위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잠깐만 보시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 권리가 다른 권리를 항상 압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즉 프라이버시는 다른 권리, 특히 사회적 이익, 이게 미래 함 프린시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이익을 만약에 훼손하면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실은 제한될 충분한 근거를 철학적으로 갖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당연히 딱 참여 하나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픈넷에서도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